변호사님, 저는 처음 겪어봤던 일이라 2년 동안 제가 구치소에 살고 나오면서까지 그때는 정말 저항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받고 법원까지 넘어갔었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했었으면 제가 실형을 선고 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형사 처벌의 뭐 일반의 내용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 형사 재판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찰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단계 1, 2, 3심. 이 경찰 단계, 검찰 단계를 수사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이 처벌하는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이 이제 법원 단계예요. 이 경찰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이제 관할의 문제가 보통의 이제 형사 범죄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이 조금 달라요. 보통의 경우 관할은 본인 그 456번 그 집 사는 주소지 있잖아요. 거기 관할하는 경찰, 거기에 이제 상위에 있는 그 검찰청, 여기가 다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다른 곳에서 범죄를 했다고 이제 범죄지가 중요해서 거기서 뭐 기소를 하고 이거는 뭐 그게 불법은 아닌데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 있는 이런 경찰서나 이런 그 검찰청으로 사건을 다 몰죠. 관할이 이제 그쪽으로 다 그 관할이 본인의 주소지니까, 피고인의 주소지니까. 근데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전국에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뛰어갈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냥 경찰서를 뛰어가서 다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예외적으로 거기가 관할이에요.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나는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가 부산에 있는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서울에 있으니까 여기가 관할이니까 일로 보내줘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안 먹어줘요, 경찰서에서. 관할은 거기가 맞는 거고 뭐 조사만 이쪽으로 촉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검찰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거나 이게 경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 관할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게 이제 검찰 단계로 올라가면 주소지 있는 검찰청으로 다 모이기는 해요. 재판을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국에 특히 이제 수거책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수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사받는 게 참 애로사항이 크죠. 전국에 있는 관할들이 다 각각의 관할권이 있고 거기 있는 사건이 사실 10건 본인들이 수거 행위를 했지만 사기죄를 본인 10개를 저지른 거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고 10개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각각의 사건이라서 한 번에 조사받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경찰서도 해주지도 않고 10번의 조사를 그 경찰서 관할 내에서 2번의 행위가 있어서 한 번에 조사받는 거를 제외하고는 관할마다 하나씩 있으면 그냥 어쨌든 10번의 경찰서를 받아야 되는 그게 좀 조사받는 것 자체부터가 좀 그렇죠. 좀 쉽진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찰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부산에 있는 거기도 관할 검찰청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본인 주소지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이송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사건이 모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할하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서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어떤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수사 단계에서 이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무죄 주장과 유죄 주장. 유죄 주장은 내가 이제 그냥 자백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했지만 확정적 고의는 거의 제가 설명을 안 하잖아요.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보이스피싱에서 한탕에다 돈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처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 일반인들이 그냥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처벌되는 이런 경우만 제가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드는 그게 갈등 요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경하게 선처를 해줄 것 같고 내가 또 그렇게 하자니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인정을 하자니 내가 모르고 한 게 맞는데 나 보이스피싱이 진짜 부처도 모르고 했는데 이걸 인정을 하자니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심정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이걸 뭘 부인을 해야 되는 거냐 자백을 해야 되는 거냐 유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거냐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무죄 주장이 맞아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게 본인은 나는 모르고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주의 객관적인 정황을 보아하니 너는 알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미필적 고의 인정. 이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이런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자백을 해요? 나는 몰랐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니까 내가 예측 가능한 걸 난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부인을 한 것 뿐인 거고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그냥 판결을 할 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런 정황들을 보니 너 미필적 고의가 있었네 라고 판결을 하는 게 미필적 고의지, 미필적 고의를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자백을 하냐고. 자백을 하는 거는 나 알고 있는데 이게 자백인 거지. 그쵸? 그래서 초반에는 이것도 뭐 수사기관도 그렇고 그 법원에서도 이 자백이냐 이제 그거 인정하는 거냐 뭐 부인하는 거냐 그 태도를 이제 재판을 넘어가면 처음에 이 범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난감한 거죠. 나는 분명히 모르고 한 건 맞는데 내가 그냥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는 싶어. 근데 내가 그러면 공소장에는 거의 그냥 확정적 고의로 서 있는데 인정 자백합니다라고 하면 나 그냥 확정적 고의로 내가 공범처럼 일을 한 것처럼 되는 거고, 인정을 안 하자니 또 뻔뻔해갖고 내가 막 엄벌에 처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 나는 뭐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모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판사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냐고 인정을 안 하는 거냐고 되게 뭐라고 하는 판사들 예전에 많았고, 그렇게 하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상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당사자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엄벌을 해가지고 내가 부인을 해가지고 나쁘게 보여서 선처를, 어쨌든 내가 일어난 일은 내가 억울한 건 알겠는데 이제부터 내가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선처를 좀 빌어야겠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걸 그럼 뭐 자백을 해야 되는 거냐 계속 부인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 사실대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게 무죄 주장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인정을 하는 사람과 부인을 하는 사람이, 부인을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인정이 됐어. 판사가 봤을 땐 죄를 저지른 게 맞아. 그러면 괘씸죄가 걸리겠지. 원래 1년 받아야 될 사람이 2년 받고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너 처음부터 인정한 사람은 1년만 주는데 인정을 안 해? 너 근데 내가 보니까는 맞구만. 그럼 1년 받아야 할 사람이 2년 받고 이 괘씸죄가 걸리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확정적고 그냥 일반 사기 사건. 일반 내가 2억원 슈킹해서 내가 썼어. 쓴 것도 맞아. 근데 끝까지 사기는 아니래. 막. 판사가 봤을 때 사기가 맞아. 근데 거기에서는 차별을 둬야겠죠. 인정을 하고 사기인 거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끝까지 자기는 사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그게 그럴만해서 부인을 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너무 명백해. 너무 사기칭이 명백한데 끝까지 안 했다고 뻔뻔하게 그래. 그 사람은 더 엄벌에 처해져야지. 괘씸죄 걸리는 거죠. 그건 맞아. 네. 확정적 고의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 아까 말했던 그 사람 빼고 확정적 고의인 사람 빼고 나머지 미필적 고의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부인을 하고 무죄 주장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잘 돼서 뭐 그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돼서 풀려났거나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합의를 다 보고 뭐 한두 명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는 공탁을 뭐 걸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되면 보통은 집행유예를 주는데 실형이 선고가 됐어.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이렇게 나면 또 상고를 해야 될 거고, 항소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상고에서는 사실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안 됩니다. 이런 나는 내가 예측했던 상황, 합의 나는 그냥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 오케이고 나는 어느 정도 좀 돈은 있으니까 합의 봐서 안정적으로 나는 그냥 집행유예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합의를 봤는데 어쨌든 뭐 돈이 모자라거나 어쨌든 한두 명이 모자라가지고는 그렇게 됐어. 어쨌든 전체적인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도 나는 집행유예 나올 줄 알았더니 실형 이렇게 나온 거야. 또 다퉜더니 또 마찬가지로 결론하다가 상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자백했던 사람들은 상고 이유가 없는 거야. 다툴 기회를 그냥 한번 날려먹는 거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도 무죄 주장을 처음부터 계속 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계속 자백을 하면 나중에 상고를 아예 할 수가 없어. 양형부당은 아예 상고 사유가 이제 막 10년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 빼고는 양형부당은 아예 상고 사유가 아니어가지고 상고가 안 돼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무죄 주장을 하는 게 논리적인 측면이나 이게 그 뭐 본인의 그 뭐 그렇잖아요. 내 신문 억울하고 그런데 그거가 반대되게끔 그냥 좀 선처 받으려고 그냥 오히려 이 자백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이거에 거슬리는데 양심에 거슬리는데 그런 측면이나 자기 양심에 부합하느냐의 측면이나 아니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결과들이 어떻게 좀 어긋나서 상고를 해야 될 때를 생각할 때 이때를 생각해도 일단은 무죄 주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조사 단계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게 맞냐, 유죄 주장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무죄 주장을 하는 게 맞고, 이 미필적 고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이 미필적 고의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수상에 중요한 거는 이게 영장 발부되는 경우, 만약에 피해액이 한 2억, 3억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수사기관들이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진짜 목숨 걸고 영장은 발부가 안 되게끔 막아요.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뭐 경찰 단계에서 신청해가지고 발부가 됐어. 그러면 1심 끝날 때까지 만약 합의를 안 보면 그냥 실형 그렇게 가는 거고, 합의를 다 봐서 집행유예를 풀려나. 그래도 여기 몇 개월 동안은 실형을 산 거잖아요. 구치소에서. 그러면 돈을 써서 합의를 봐서 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냥 이만큼 산 거는 또 그게 자기한테 손해인 거야.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도 그렇고, 무조건 이 수사 단계에서 어쨌든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될 상태에서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니까. 거기서도 당연히 무죄 주장을 해서 막아야 되는 거지. 인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인정하고 다 그러면 결국엔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태도인데, 그러면은 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사실은 뭐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이런 그 사유로 구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주거 부정하고 증거가 뭐 없고 막 그렇게 도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정상적인 집에 살고 다 이미 증거 다 확보되고 다 이러지. 누가 구속되고 누가 이 구속이 안 되고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재판까지 1심 선고하는데 실체 재판이 갔을 때 실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실형 나오면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 시킨다고. 왜? 자기 실형 나오는 거 알고 풀어주면 다 도망가거든. 나 이미 실형 나오는 거 선고 받았잖아. 누가 그 구속에서 다 도망가 버렸지. 그래서 못 도망가게 바로 거기서 법정 구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장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도 판사들이 판단하는 게, 그런 뭐 도주 우려, 뭐 증거인멸 염려, 뭐 주거 부정 이게 아니라 얘가 실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사실은 판단해요. 그래서 그거를 도주 우려 항목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실형이 나올 것 같으면 도주 우려 있다고 하는 거고, 실형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도 다 인정하고 당연히 실형인데, 그러면은 영장이 기각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당연히 무죄 주장하는 게 맞는 거. 이게 맞는 거고, 오히려 뭐 눈치 봐가지고는 오히려 다 인정하고 그런 게 오히려 거짓말인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사 단계 이렇게 검찰 단계에서는 유념해야 될 거는 이런 거고, 뭐 구속이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보통 10일, 뭐 연장이 되지만 보통 뭐 연장을 안 하니까, 그 법원 단계 1심 6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돈 모을 시간이 필요하고 설득이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 법정 시간 제한이 있어버리니까, 이제 1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년까지도 끌어가지고 합의를 다 완료한 사안들도 있는데, 사실 구속 상태였다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6개월 안에는 죽어도 이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으면 이제 그냥 실형 뭐 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어쨌든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해도 무조건 구속은 피해야 되는, 불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나중에 합의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또 수거치액인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드렸던 설명, 기본적으로는 실형,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 이건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어쨌든 합의가 볼 수가 없는 거고, 선명하게 무죄 주장만 해서 이게 먹히면 무죄를 받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뭐 실형을 하고, 이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설명을 못 듣고 그냥 변호사가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죄죠. 허정적고 얘기만 막 그냥 순진하게 그런 얘기만 하다가 결론적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2년 법정 구속돼가지고는 그냥 밖에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하든 뭐라든 돈을 끌어모아서 합의를 봤을 텐데, 아니, 들어갔는데 합의를 어떻게 볼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그런 되게 큰 어쨌든 본인 그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거책 같은 경우는 특히 합의를 안 보면 내가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를 볼지 안 볼지 선택하는 거고, 합의 안 봐도 나는 무조건 실형 안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실형 선고돼서 이제 뒤통수 맞으면 그건 진짜 좀 이제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결과와 이렇게 그 수사 단계별로 좀 그 유념해야 될 부분, 특히 구속은 영장 같은 거는 특히 이제 청구가 되면 목숨으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실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재판이 1년 안에 끝날지 2년 안에 끝날지 그건 몰라요. 빨리 끝내고 내가 뭐 그냥 나 빨리 실형 살고 나와서 그냥 새로운 인생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냥 살고 나서 하는 경우가 선택일 수도 있고, 나는 시간을 끌어서라도 합의를 무조건 봐서 실형을 면해야겠다는 게 선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선택이려면은 상황마다 정확한 결론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선택하면은 가슴 아픈 일이니, 어쨌든 상황 자체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단계별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실형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무죄 나온다고 변호사 그랬다고 해가지고는 그러고 있다가 그냥 2년 살고 나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선택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거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